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이며 우진 지음, 이지수 옮김 5월 9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지은이 우진은 저명한 자연 언어 처리 및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이다. 중국 칭화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교 공과대학 이사직을 겸임 중이다. 2002년부터 구글의 초창기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한중일 검색 알고리즘 등을 설계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에는 중국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에서 검색 부분을 총괄하는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다시 구글을 거쳐 2014년부터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아미노 캐피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수학의 아름다움, 문명의 빛, 흐름의 정점 등이 있다. 이 책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책으로 엮은 책인데요. 목자를 보면 1장 인생을 대하는 태도, 2장 세상을 대하는 태도, 3장 돈을 대하는 태도, 4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 5장 문제를 대하는 태도, 6장 일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편지, 좋은 습관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 멍화에게 오늘은 너와 운명이란 다소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운명은 영어로 fate라고 하지. 한자로는 운과 명이라는 글자로 나누어 뜻을 해석할 수 있단다. 운은 행운이라는 의미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아빠는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대답하곤 해.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단다. 흥미로운 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역시 실패의 원인을 운에서 찾더구나. 사람이 평생 좋은 운만 누릴 수는 없듯이 평생 나쁜 운만 따르는 사람은 없어. 아빠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졸업할 때 학장님은 졸업생들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줬단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불운의 연속이었지만 후반부에 이르러 운이 트이게 되었어. 물론 그 사이에는 운뿐만 아니라 여러 필연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꾸나. 운명의 두 번째 글자인 명은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숙명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어. 고대 그리스에는 신들의 운명을 손에 쥔 여신 모이라가 있었는데 신들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조차 그녀의 뜻을 거를 수는 없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도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운명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단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거든.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생물학적 유전자 외에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단다. 이 유전자는 인생 초기에 형성되어 한 사람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어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이러한 유전자를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었어.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단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여러 습관들이 결국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된단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수학을 공부할 때 내용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풀이 과정을 뛰어넘는다거나 서둘러 문제를 푸느라 글씨를 대충대충 쓴다거나 종이를 아낀다는 이유로 너무 빽빽하게 쓴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이러한 단순한 행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지.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뛰어넘던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풀이 과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 계속 실수를 하게 될 거야. 물론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그저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할 뿐이야. 또 글씨를 대충대충 쓰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글씨를 알아보지 못해 오를 3으로 착각하는 일도 생길 거야. 공책에 글씨를 빽빽하게 쓰는 게 습관이 되면 시험을 볼 때도 시험지에 빼곡하게 글씨를 적게 되고 자신이 써놓은 숫자나 공식을 찾지 못해 실수를 검토하지 못하기도 한단다.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과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되고 성격도 점점 변하게 된단다. 심지어 나중에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지.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작은 습관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거란다. 아빠 책을 읽은 독자 혹은 기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 그건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는 거야. 다시 말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지. 아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성공과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 물론 부잣집 출신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집안의 재력을 활용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기도 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둘 다 상당한 부자였지만 두 후보의 딸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 이방카 트럼프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했고 이미 10여 년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지. 이방카는 아빠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사회에서 충분히 큰 일을 했을 인물이야. 반면 첼시 클린턴은 클린턴 부부의 딸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만한 인물이지. 개인의 성공은 출신과 크게 상관이 없어. 오늘날 포브스,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은 대부분 1세대 부호들이야. 다시 말해 그들의 성공과 출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의미지. 물론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자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경제 수준이 비슷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왜 나중에는 운명이 제각각 달라지는 걸까? 사실 많은 일들은 이미 과거에 결정이 된단다. 마거릿 대처의 말처럼 우리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도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환경이야.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사람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그 운명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했어. 세계적으로 큰 부를 누렸던 사람들 중 5분의 1은 1830년부터 40년 사이 미국에서 태어났단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산업혁명 덕분이었던 거지. 중국에서도 너보다 한 세대 먼저 태어난 사람들, 즉 아빠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개혁 개방 덕분에 1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단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건 아마도 그들이 태어날 당시에 그 어떤 나라보다 부강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일 거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세계의 발전은 유럽이나 일본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대국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 같구나. 만약 이런 예상이 맞다면 무슨 일이든 두 나라 사이에서 한다면 훨씬 유리하겠지.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중국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내 중국어 수준은 중국 현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 덕분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무기를 하나 더 지니게 되었지. 대부분의 화교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쓰도록 내버려 두고 특별히 중국어 공부를 시키지 않는단다. 이런 아이들은 20살이 되어도 중국어 실력이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아. 중국인이면서 중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50%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50%는 쉽게 채우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도 중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 사람의 손안에 있고
그것은 어렸을 때 이미 정해진단다. 아빠가 친구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렸을 적 뺨 맞았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뺨을 맞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때린 사람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 뺨을 맞은 이유를 냉정히 분석해 보는 거야. 만약 정말로 뺨을 맞을 짓을 했다면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라면 경찰 혹은 그 부모를 불러 교육시켜야 해. 물론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힌단다.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뺨을 맞는 것과 같아. 그런데 냉혹한 현실에 뺨을 맞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돼.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방법은 시험지를 마구 찢어버리는 거야. 심지어 옆 친구 것까지 말이야. 이건 상대방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과 같지. 세 번째 방법은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지, 선생님이 점수를 잘못 주신 건지 등 말이야. 그런 다음 원인에 따라 개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거지. 사람이 일생 동안 뺨을 맞는 상황과 원인은 모두 다르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단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엄청난 상대를 만나는 날에는 뺨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밀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해. 이건 뺨을 맞고도 가만히 물러서는 것과 같아. 그런 무시를 받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스트레스를 힘없는 아이들에게 풀기도 하지. 아빠 엄마처럼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아이브리그에 들어가야 해.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한단다. 아마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차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시아인으로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A 정책에 반대하며 선거 때 AA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뽑지 않아야 한단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 자신부터 행동을 보여줘야 해. 행동이 운명을 결정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는 회피한 채 자식에게만 이를 강요하고 있단다. 아빠는 지난번에 내가 동생을 데리고 보스턴에 다녀오면서 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좌석 승급을 받지 못했다며 항공사에 직접 따지러 갔던 일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단다. 넌 뺨을 맞았지만 그 후에 아주 잘 대처한 셈이야. 너의 그러한 행동이 좋은 습관과 운명을 만드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역시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중국에는 아름답고 재주 많은 린 휘인이란 여인이 있었어. 그녀는 베트남전 기념비를 설계한 건축가 마야린의 고모이기도 해. 린 휘인은 줄곧 훌륭한 남성들과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중국 근대 건축가인 량스청과 결혼을 했단다. 결혼 후 그들의 집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린 휘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지. 그녀는 중국의 국가 문장을 디자인하고 베이징 도시 기획자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어. 그런데 만약 그녀가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 남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어울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의 영향도 있을 거야. 반면 후인멍은 1970년에서 80년대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리아오라는 거칠고 반항적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을 했지. 이혼 후에도 리아오는 후인멍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구나. 나중에 후인멍은 그와의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지질한 남자 하나 때문에 40년을 고생했다고 고백했어. 인생에서 40년이란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니?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다. 이 편지의 내용이 내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으면 좋겠구나.
너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사귄다면 운명의 여신이 너를 어여삐 여길 거란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아빠로부터. 17번째 편지. 돈의 올바른 쓰임을 알고 돈 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멍신에게 아빠는 지금까지 너를 크게 혼낸 적도 거의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되도록 제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단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을 아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능한 많은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최근 너를 지켜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너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먼저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아빠가 그동안 내게 절약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돈에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될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야. 우리는 물론 내가 꿈을 크게 갖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돈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단다. 예전에 너는 아빠 차를 세차하고 용돈으로 $5를 받아 밀크티를 사 먹곤 했어. 때로는 이어폰 등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정원 청소를 자처하기도 했었잖니. 아빠는 이것이 스스로 용돈을 버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세뱃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구나. 물론 세뱃돈을 많이 받는 건 좋은 일이야. 훗날 여윳돈으로 쓸 수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버는 데는 흥미를 잃은 것 같아. 게다가 세뱃돈을 내가 응당 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빠는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미국의 은행가 JP 모건은 작은 돈을 흘러가게 놔두면 절대 큰 돈을 붙잡아두지 못한다고 말했어. 나중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작은 돈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어. 모두 상응하는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주시는 용돈도 두 분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는 걸 명심하렴.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돈의 쓰임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돈은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 첫 번째는 돈을 매개로 하여 더 큰 것을 얻는 거야. 예를 들면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후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란다. 두 번째, 삶을 즐기기 위해서 쓰는 거야. 이러한 지출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절제하게 쓰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하는 거야. 내가 무언가 갖고 싶다면 먼저 그만한 돈을 번 다음 소비를 해야 한단다. 이 순서는 절대 뒤바뀌면 안 돼. 나중에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래야만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 미국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루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정신을 높이 산단다. 미국 국부들 중에서도 이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아.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금융업계의 거장 JP 모건도 이러한 사람들 중 하나란다. 그는 삼시세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나와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자자이자 부호가 되었어. 그가 남긴 말 중에 인상 깊은 명언이 있어.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친구 하나를 잃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한번 돈을 빌리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단다. 친구에게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언젠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거나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게 돼.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우정도 거기서 끝이 나지. 미국에서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아주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 돈이 없으면 뒷줄을 받아서라도 소비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야. 이와 같은 소비는 결국 그 사람을 파산으로 이르게 한단다. 그래서 정작 이를 부추기는 상업기관 종사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마약 판매상이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니 돈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돈이 수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렴. 또한 돈이 생기면 절대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돼. 이것만큼은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다.
넌 좋은 물건이 생기면 다른 친구와 나눠 갖고 학교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면 아빠 엄마를 생각해서 집에 가져오기도 하잖니? 너는 마음이 후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쓰는 것에 인색할까 걱정하지는 않는단다. 세상에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 만약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 돈이 많은 과학자가 자비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성공한 엔지니어가 도시 미관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일은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전제로 한단다. 많은 정치인들이 매일 자신의 이상에 대해 떠들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정작 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거나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돈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의지뿐만 아니라 적절한 능력도 필요하단다. 이러한 능력은 지금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야 해. 학교에서 열리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몇 년 전 소림사의 주지스님인 스용신이 애플의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팀 쿡이 스님께 조언을 구했어. 저는 저의 경지를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매일 15분씩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에 어려움이 많네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수용신 스님이 말씀하셨어. 애플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선행이죠. 앞으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수용신 스님의 말은 정말 일리가 있어. 말로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법이거든. 생각해보렴. 만약 애플의 제품 성능은 계속 떨어지는데 팀 쿡 개인의 정신적인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고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이는 선행이 아니라 위선이라고 할 수 있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돈은 반드시 번 다음에 써야 한다는 거야.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모아야 하고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 외에도 돈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며칠 전 밀크티를 사 먹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빠로부터 30번째 편지. 비문학 명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멍신에게 오늘은 너와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2년 전 학교에서 내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독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당시 아빠는 내게 비문학 책들을 읽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고, 선생님은 아직 내가 어리니 흥미를 갖는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은 내가 소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했단다. 덕분에 너는 책을 읽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고 이해력도 높아졌지. 그리고 무엇보다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어. 최근에는 애틀랜틱 먼슬리, 포린 폴리시, 이코노미스트 등의 잡지를 읽기 시작하고 스탠버드, MIT,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 리포트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른 것 같아 안심이구나. 그러나 소설과 몇몇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비문학 명작들도 읽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왜 비문학 명작을 읽어야 할까? 아빠 생각에는 지식을 쌓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 언어 능력과 이해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어. 명작 혹은 고전은 시간의 검증을 받은 책들이야. 다시 말해 사상적, 문학적,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책이라는 의미지. 그러니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언어 능력이 상승하게 되고 언어 능력이 올라가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란다. 명작들의 표현 수준은 아주 높은 편이라 글쓰기를 할 때 본보기로 삼을만 해. 비문학 명작은 유명한 소설처럼 화려한 문체나 미사 여구는 없지만 대신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관점을 서술하는 방식이 아주 훌륭하단다. 꾸준히 읽다 보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과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 전문가들은 짧은 이메일이든 공식적인 보고서든 글을 쓸 일이 많은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의미가 모호한 문장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되겠지? 만약에 나중에 글을 쓴다면 기왕이면 유창하고 아름다우며 독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을 거야.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쓴 좋은 글들을 많이 읽는 거란다. 둘째, 명작은 지혜로 가득 차 있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 한 가지 일에 관해서도 수십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그 중에는 훌륭한 것도 있지만 해로운 생각들도 많단다.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은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 있어. 성경, 공자와 맹자의 저서들, 손자병법, 연방주의자 논집 등이 대표적이지. 이처럼 경전에 나온 지혜로 가득 찬 관점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소설과 잡지만 읽어서는 이런 것들을 얻기 힘들어.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현자들과 사상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해. 그들이 내게 전해주는 지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의미 있단다. 아빠는 젊었을 때 한동안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우울한 시기를 보냈단다. 그때 아빠를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은 부모님도 친구도 선생님도 아닌 바로 니체와 베토벤이었어. 물론 그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니체가 쓴 책을 읽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 고전의 영향력은 이렇게 큰 것이란다. 셋째, 명작을 읽으면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 물론 시사 잡지의 문장 수준도 훌륭하지만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없이 관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다룰 뿐이야. 자세한 배경 설명 없이 관점만 덩그러니 제시되어 있으면 완전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힘들어. 더욱이 잡지사들은 서로 다른 관점들을 한데 모아놓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가장 대표성을 띠는 관점을 골라 게재하곤 해. 이런 글들은 중립을 지키기 어렵고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기 마련이야. 만약 내가 충분한 배경 지식 없이 이런 글들을 읽는다면 일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오를 범하기 쉬워. 반면 훌륭한 책은 비교적 완전한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단다. 아빠가 수학과 과학에 처음 흥미를 느끼게 된 건 조지 가모프의 저서 1, 2, 3 그리고 무한을 읽고 나서야.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책은 수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 또한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를 읽고 최신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우주 대폭발 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어. 이러한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 관련 과학 잡지를 읽으니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단다. 만약 우주 대폭발에 관해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접했다면 내 지식 체계는 완전해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심각한 편차가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고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고전은 결코 읽기 쉬운 책이 아니야. 내용이 어렵고 난해한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빨리 읽을 수도 없어. 읽는 시간이 길어지면 흥미를 잃기도 쉽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전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고전을 소개한 글이나 간략히 정리해 놓은 축약본을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 책을 읽는 거야. 너와 내 언니가 처음 읽은 명작은 집에 있는 20권짜리 세계 명작 축약본이었어. 그 책들은 20만 자 정도 되는 소설을 3만 자 정도로 간략히 축약해 놓은 것이었는데 문체가 간결해서 너희들도 쉽게 읽었단다. 두 번째 방법은 책을 한번 빠르게 훑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는 거야. 만약 한번 훑어봤는데 흥미가 생기지 않으면 잠시 접어두고 다른 흥미있는 책을 읽어도 좋아.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든 제대로 읽으려면 원작을 최소 2번 이상 읽어보렴. 고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단다. 집에 있는 하버드 필독서 중에는 문학 작품이 3분의 2 정도 되고 그 외에 비문학 명작과 유명한 문장도 포함되어 있어.
이 중에는 굉장히 난해한 작품도 있지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품도 있으니 너도 지금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구나.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렴. 벤자민 프랭클린의 프랭클린 자서전,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 에드먼드 버크 문집, 리처드 헨리 데이너의 2년간의 선원생활, 플라톤 대화록, 에우티프론 심판론, 크리톤 파이돈, 영어 산문집. 이 중 프랭클린 자서전과 플라톤의 대화록은 내가 당장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시간이 된다면 베이컨 수필집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또 지난번에 사준 가모프의 저서 1, 2, 3 그리고 무한과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도 꼭 읽어보렴. 내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 책들을 모두 읽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야. 물론 이러한 책들 외에 문학 작품들도 꾸준히 읽어야 한단다. 내가 이 책들을 다 읽으면 함께 토론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대학에 가서 친구들과 책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눌 수도 있을 거야. 너의 발전을 기원한다. 아빠로부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